트럼프가 한국에 총구를 겨눴습니다. 한국이 미국 자리를 넘본다고요? 하하, 웃기는 소리군요. 눈치껏 빠지십시오, 대한민국. 전 세계 해양 패권을 거머쥐겠다 선언했던 트럼프. 그러나 얼마 뒤 트럼프의 예상을 벗어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해상 원자력 설계 승인을 받은 나라가 나타난 겁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 미국이 졌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던 트럼프는 한국의 허점을 찾아오라는 명령과 함께 검증단을 파견했습니다. 검증단이 돌아오기만 하면 한국을 무너뜨릴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72시간 뒤 도착한 검증단의 보고 한마디에 백악관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핵 잠수함도 끝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을 압도한 한국의 원자력 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이 원자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웃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서 돌아갔는지 기억하시나요? 펜실베이니아였습니다. 최초의 핵잠수함 노틸러스 호가 어디서 진수됐는지도요. 코네티컷이었어요. 원자력은 미국이 만들었고, 미국이 키웠고, 미국이 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어느 아침, NSC 공유망에 올라온 문서 한 장이 그 자신감에 금을 그었습니다. 첫 줄에 적힌 건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해상 원자력 플랫폼, ABS 원칙 승인. 저는 에이든 맥칼리스터, NSC 에너지원자력 안보 수석보좌관입니다. 25년 동안 이 분야에 웬만한 건 다 봐왔다고 자부해왔어요. 그 자부심이 처음으로 흔들린 순간이었죠. 문서를 열기 전에 먼저 발신 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에너지부 산하 분석팀이었어요. 흔한 경로였죠. 매주 수십 건씩 올라오는 업계 동향 요약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이상했어요. 보통은 기술명이나 기업명이 먼저 오거든요. 이 문서는 달랐습니다. 첫 단어가 국가명이었어요. 한국. 그 배치가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왜 한국이 이 의제의 첫 줄이냐? 저는 그 질문부터 던졌어요. 문서를 훑어봤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어요. 한국의 해상 원자력 플랫폼 개념 설계가 ABS로부터 원칙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ABS는 미국 성급기관입니다. 미국의 권위가 한국의 설계에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원칙 승인이라는 건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수준이거든요. 실제 건조나 운용과는 거리가 멀었죠. 한국이 보도자료 하나 잘 뽑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기관의 이름을 빌려 자기들 기술력을 과장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요.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회람 경로가 이상했어요. 에너지 라인만 찍혀 있어야 할 문서에 조선 협업 라인과 해군 연동 표식이 함께 붙어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 기술 동향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문서를 안보급 사안으로 분류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서 등을 뗐습니다. 자세를 고쳐 앉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케이트가 사무실로 들어온 건 그때였습니다. 케이트 하딩, NSC 실무보좌관이에요. 저와 7년째 같은 라인에서 일하고 있죠. 보셨어요? 케이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람 경로 봤어. 조선이랑 해군까지 들어가 있던데. 누가 올린 거야? 에너지부 분석팀이 초안을 올렸고요. 루비오 장관 라인에서 표식을 추가했어요. 오늘 아침 7시쯤이었습니다. 루비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에요. 지금은 국가안보보좌관 대행까지 겸하고 있죠. 그가 직접 표식을 붙였다는 건 사안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문서 말미에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첨부 메모가 있었어. 봤어? 케이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필리, 하나 오션. 동맹 조선 파트너 검토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 필리,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예요. 한국 기업 하나가 인수한 미국 조선소죠. 하나오션은 한국 거제에 있는 조선소고요. 두 이름이 같은 문서에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합이 왜 불편한지 정확히 알았어요. 해상 원자력이 단순한 발전 기술이 아니라 조선과 연결되는 순간, 이건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해군력 문제가 되거든요. 핵잠수함 생산과 정비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저는 케이트에게 물었습니다. 루비오 라인에서 후속 지시가 있었어? 아직 없어요.
다만 오후에 상황 점검 회의가 잡혔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안건이 뭔데? 구체적으로는 안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문서가 회의 자료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한국이 해상 원자력에서 앞서고 있다는 주장, 미국 성급기관이 그 설계를 인정했다는 사실, 그리고 한화라는 이름이 미국 조선소와 한국 조선소를 동시에 연결하고 있다는 구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튀어나왔어요. 저는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이 영역의 표준을 쥔다는 건 상상하기 싫은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허점을 찾아야겠다고요. 한국이 과장하고 있을 가능성, ABS 승인이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 조선소 연결 구조가 허세일 가능성.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첫 번째 항목은 권유였습니다. ABS 승인이 진짜 의미 있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인 인정에 불과한 건지 확인해야 했어요. 두 번째는 안전 전제였습니다. 해상 원자력이라는 건 바다 위에서 원자로를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전제가 현실적인지 따져봐야 했죠. 세 번째는 보안이었습니다. 원자력 기술이 오가는 구조에서 정보 유출 리스크는 없는지요. 네 번째는 일정이었어요. 개념 설계가 실제 건조로 이어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그 일정이 현실적인지 봐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산성이었어요. 하나필리와 하나오션이 정말 이 규모의 프로젝트를 감당할 역량이 있는지요. 5개 항목을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저는 이 체크리스트로 허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과장했다면 어딘가에 균열이 보일 테니까요. 저는 그 균열을 찾아서 백악관을 안심시키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루비오 라인에서요. 해상 원자력 관련 문서가 안보급 사안으로 공식 분류됐다는 통지였어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통지문에 적힌 문구였습니다. 동맹 조선 파트너 검토, 후속 조치 필요. 후속 조치라는 단어가 눈에 밟혔습니다.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케이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맥칼리스터 선임. 오후 회의 안건이 확정됐어요. 뭔데? 한국 해상 원자력 건이요. 현장 검증 필요 여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현장 검증.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문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확인하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누가 가게 될지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에너지 원자력 라인의 수석 보좌관. 그러니까 저였습니다. 저는 케이트에게 물었습니다. 발표일이 언제였지? ABS 승인. 12월 16일이요. 그러면 엊그제네. 네. 발표 직후에 업계 보도가 쏟아졌고, 그게 에너지부 분석팀을 통해 올라온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이밍이 빨랐어요. 발표가 나자마자 백악관까지 도달했다는 건 누군가가 이 건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다시 체크리스트를 봤습니다. 5개 항목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저는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결론은 아직 열어두되 한국 과장 가능성을 우선 가설로 설정한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부풀린 이야기일 거라고요. 미국이 원자력에서 뒤처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허점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고, 저는 그 일을 25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복도를 걸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루비오가 직접 표식을 붙였을까요? 왜 조선과 해군 라인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문을 나섰습니다. 답은 곧 오게 될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백악관 상황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테이블 주변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저는 지정된 자리로 걸어가면서 누가 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대행, 그리고 테이블 상석에는 대통령이 앉아 있었어요. 도널드 트럼프.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해상 원자력 문서 하나 때문에 이 자리가 열린 건가? 규모가 예상보다 컸어요. 트럼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맥칼리스터, 자네가 원자력 라인이지? 예, 대통령님. NSC 에너지 원자력 안보 수석 보좌관입니다. 그 한국 건
봤나?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성급한 답을 내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너무 오래 뜸을 들이면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었어요. 저는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아직 검증이 필요합니다. ABS 승인이 실제로 어느 수준인지, 한국 측 주장이 과장된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끄덕임이 동의가 아니라 재촉처럼 느껴졌어요. 검증. 좋아. 그런데 난 한 가지가 궁금해.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라는 게 말이 돼? 저는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질문에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트럼프는 아니오를 듣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이릅니다. 다만 허점이 있다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허점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틀렸다는 증거를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증거를 찾아오라는 임무를 받게 될 거였습니다. 크리스 라이트가 끼어들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에요. 저와는 몇 번 회의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죠. 대통령님, 이거는 발전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이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예감했습니다. 해상 원자력이라는 건 바다 위에서 원자로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건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선이 붙고 해군이 붙고 결국 동맹의 기술 표준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로 번집니다. 한국이 이 영역에서 먼저 표준을 잡으면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 돼요. 저는 라이트의 말을 들으면서 불편해졌습니다. 그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해상 원자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다 위에서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용하려면 조선 역량이 필요하고 그 조선 역량은 핵잠수함 생산과 직결됩니다. 한국이 이 영역에서 앞서면 미국의 해군력 공급망에도 영향이 갈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연결고리가 싫었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현장 검증이 필요합니다. 문서만 보고는 판단이 안 돼요. 누군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시선이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시선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어요.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루비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까지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동맹이에요.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갔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면 곤란합니다. 저는 루비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도 맞았거든요. 한국에 가서 너희 기술 허점 찾으러 왔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생각했어요. 협력 가능성 검토라는 명목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필리 조선소가 미국에 있으니까 그쪽부터 들르는 게 자연스럽겠죠.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해서 한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루비오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겠군요. 다만 결과 보고는 빨리 해야 합니다. 이 건이 오래 끌면 안 됩니다. 트럼프가 손을 탁 쳤습니다. 좋아. 맥칼리스터, 자네가 가. 72시간 안에 1차 결론 내. 72시간.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사흘이었어요. 필라델피아와 한국 거제를 둘 다 돌고 결론까지 내려면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을 정리했어요.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과장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오는 것. 트럼프는 그걸 원했고 저는 그걸 해야 했어요. 문제는 제가 정말로 허점을 찾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25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과장된 기술 주장이 무너지는 걸 수없이 봐왔거든요.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케이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내가 간다. 필라델피아랑 한국. 케이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정되니까 놀란 것 같았어요. 일정이 어떻게 돼요? 72시간. 1차 결론까지. 너무 빠른데요. 나도 알아.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동선표 짜줘. 필리 조선소 먼저. 그다음 거제. 케이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제 체크리스트를 다시 봤어요.
어제 만든 5개 항목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권위, 안전전제, 보안, 일정, 생산성. 저는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골라야 했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모든 걸 다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ABS 승인의 실체, 그러니까 권위가 첫 번째였어요.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건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전제였어요. 해상에서 원자로를 돌린다는 건 육상과 완전히 다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 리스크를 어떻게 설계에 반영했는지 봐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 생산성이었어요. 하나필류와 하나오션이 정말 이 규모의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수정했습니다. 검증 범위를 3가지로 좁혔어요. ABS 원칙 승인의 근거, 안전 전제의 현실성, 조선 생산성. 이 3가지에서 허점을 찾으면 됐습니다. 저는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케이트가 동선표 초안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아침 필라델피아로 출발하시면 돼요. 하나필리 조선소에서 오후 늦게 현장 점검하고 다음날 아침 한국행 비행기 타시면 됩니다. 거제에서 하루,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보고서 마무리하면 72시간 안에 맞출 수 있어요. 빠듯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자. 저는 그날 밤 보고서 목차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해상 원자력 현장 검증 보고서로 정했어요. 목차는 간단했습니다. 1항, ABS 원칙 승인 분석. 2항, 안전 전제 검토. 3항, 조선 생산성 평가. 4항, 결론 및 권고. 저는 사항에 들어갈 내용을 이미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주장에는 과장이 있으며 미국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저는 그 결론을 써서 백악관에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라이트가 했던 말이었어요. 이건 발전소 이야기가 아니라 표준 경쟁이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만약 라이트의 말이 맞다면 허점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어요. 한국이 진짜 앞서가고 있다면 미국은 막는 게 아니라 따라잡아야 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직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저는 허점을 찾을 거였고 찾으면 끝이었습니다. 미국이 원자력에서 뒤처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필라델피아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가방 안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허점을 찾아라. 백악관을 안심시켜라. 그게 제 임무였고, 저는 반드시 해낼 거였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하나필리 조선소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정문에서부터 보안 절차가 시작됐어요. 저는 NSC 신분증을 제시했고, 안내 담당자가 나올 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국 땅에 있는 조선소인데 왜 이렇게 절차가 까다로운지 의아했어요. 저는 그 의아함을 체크리스트 첫 번째 칸에 적었습니다. 보안 과잉인가? 아니면 진짜 지킬 게 있는 건가? 15분쯤 지나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정장이 아니라 작업복 위에 안전조끼를 걸치고 있었죠. 이선우입니다. 하나필리 조선소 보안공정 책임자예요. 맥칼리스터 수석보좌관님 맞으시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선우의 손은 거칠었어요. 서류만 만지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이구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안 구역이 3단계로 나뉘어 있어서 각 단계마다 별도 인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단계 접근 통제라는 건 체크리스트에 적어뒀던 항목이었어요. 서류상으로는 확인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직접 봐야 했거든요. 저는 이선우를 따라 첫 번째 보안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일반 작업 구역이었어요. 자재 반입과 초기 가공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작업자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오히려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자재가 정해진 위치에 쌓여 있었고 작업자들은 각자의 구역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미국 조선소치고는 너무 깔끔했습니다. 두 번째 구역으로 넘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출입문 앞에서 생체 인증을 거쳐야 했어요. 지문과 홍채를 동시에 확인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이선우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보안이 왜 필요한 거죠? 민간 조선소 아닙니까? 이선우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민간이지만 군함 수리도 받습니다. 미 해군 정비 계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 기준이 군 수준으로 맞춰져 있어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 해군 정비 계약이라고요.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을 수리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직접 보안 절차를 통과하면서 느껴지는 무게감은 달랐습니다. 이건 허세가 아니었어요. 세 번째 구역은 핵심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외부인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저는 NSC 권한으로 특별 허가를 받은 거였죠. 이선우가 문을 열기 전에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모든 동선이 기록됩니다. 어디서 뭘 봤는지, 몇 분 머물렀는지 전부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검증하러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기록되는 게 싫다고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구역에 들어서자 거대한 도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 한 척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어요. 저는 그 규모에 잠깐 압도당했습니다. 서류에서 봤던 숫자와 실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규모에 휘둘리지 마라. 허점을 찾아야 한다. 이선우가 옆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공정 추적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어떻게 품질을 관리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120개의 공정 체크포인트가 나열돼 있었어요. 각 체크포인트마다 담당자 이름, 작업 일시, 검수 결과, 자재 출처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몇 개를 무작위로 눌러봤어요. 모든 항목이 빈칸 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보여주기용으로 만든 게 아니다. 진짜 쓰고 있는 시스템이다. 문서에서 자재까지, 자재에서 작업자까지, 작업자에서 검수까지 전부 연결돼요. 어느 한 단계에서 이상이 생기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이선우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정도 추적 체계를 갖춘 조선소가 미국에 몇 개나 될까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었어요. 체크리스트에 적어뒀던 생산성, 항목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흰머리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정길남입니다. 여기 현장 고문이에요. 25년 전에 이 조선소가 하나로 넘어오기 전부터 있었죠. 25년. 저는 그 숫자에 잠깐 멈췄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서 25년을 일했거든요. 같은 시간을 한 조선소에서 버틴 사람이 눈앞에 있었어요. 정길남이 말을 이었습니다. 맥칼리스터 보좌관님, 뭘 확인하러 오셨는지 대충 알아요. 허점 찾으러 오셨죠? 저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검증하러 왔습니다. 허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검증의 일부죠. 정길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거 보세요. 정길남이 태블릿에서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 기록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날짜와 함께 요청, 거절, 사유라는 칸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 개를 읽어봤어요. 2019년 3월, 납기 단축 요청, 거절, 사유 공정 무결성 훼손 우려, 2021년 7월, 자재 대체 요청, 거절, 사유 승인 규격 미충족, 2023년 2월, 검수 간소화 요청, 거절, 사유 안전 기준 이탈. 저는 화면을 보면서 불편해졌습니다. 이건 편법 요청을 거절한 기록이었어요. 누군가 빨리 해달라고, 싸게 해달라고, 대충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부 거절당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정길남에게 물었어요. 이 요청들은 누가 한 겁니까? 고객사요. 미국 업체들도 있고 정부 관련 하청도 있었어요. 다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국 쪽 요청도 거절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보통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버티기는 쉽지 않아요. 거절하면 계약이 끊기니까요. 그런데 이 조선소는 거절하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미 해군 정비 계약까지 따냈어요.
정길남이 덧붙였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처음엔 손해를 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더 큰 계약이 들어와요. 저희는 그렇게 25년을 버텼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봤습니다. 허점 찾기라고 적어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제목이 갑자기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허점을 찾으러 왔는데 허점 대신 원칙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화상 연결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거제에 있는 하나오션 쪽이었어요. 화면에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김봉수입니다. 하나오션 품질감리 고문이에요. 화상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김봉수는 화면 너머로 표 하나를 띄웠습니다. 거제와 필리 두 조선소의 작업 분담표였어요. 어떤 공정은 거제에서, 어떤 공정은 필리에서 진행되는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두 조선소가 한 프로젝트처럼 연결돼 있었거든요. 거제에서 기본 설계와 핵심 모듈을 만들고 필리에서 최종 조립과 현지 적용을 맡습니다. 품질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같은 언어를 쓰는 거죠. 같은 언어. 저는 그 표현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두 조선소가 같은 품질 언어를 쓴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게 가능한 건지 의심스러웠지만 눈앞에 증거가 있었습니다. 공정 추적 시스템, 편법 거절 기록, 작업 분담표. 전부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수정했어요. 허점 찾기를 지우고 최악 전제 확인이라고 적었습니다. 허점을 찾는 게 아니라 이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맞는 방향 같았거든요. 저는 그 변화가 싫었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김봉수가 화면 너머로 말했습니다. 맥칼리스터 보좌관님, 내일 거제에서 뵙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저희 설계 철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최악을 기본값으로 두겠다는 거예요. 내일 그 의미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악을 기본값으로. 저는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주는 무게감은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상 연결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필라델피아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허점을 찾으려고 왔는데 허점 대신 다른 것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원칙, 추적, 거절, 그리고 최악을 기본값으로. 저는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정리하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일 거제에서 보게 될 것이 제 확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예감이었어요. 거제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하나오션 정문에서 김봉수가 직접 나와 있었어요. 화상으로만 봤던 얼굴을 실제로 마주하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화면에서는 차분해 보였는데 직접 보니 눈빛에 힘이 있었어요. 저는 악수를 나누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확신하고 있구나. 비행 괜찮으셨어요? 길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바로 브리핑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안전해석 팀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김봉수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필라델피아와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돈된 동선, 표지판마다 붙어있는 안전수칙,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의 빠른 걸음. 저는 이 조선소도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짜로 돌아가는 곳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느낌이 불편했습니다. 허점을 찾으러 온 사람한테 허점이 안 보이면 곤란하거든요.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한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였어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최정임입니다. SMR 안전해석 팀장이에요.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최정임의 손은 이선우나 정길남과 달리 부드러웠어요. 서류와 시뮬레이션을 다루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현장 사람들 못지않게 날카로웠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긴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핵심 브리핑을 맡은 거라면 오늘 들을 내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최정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맥칼리스터 보좌관님, 질문부터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 브리핑은 발표자가 자료를 쭉 설명하고 나서 질문을 받는 순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순서를 뒤집으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저희 설계의 출발점은 성능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살짝 당황했어요. 보통 기술 브리핑은 성능부터 자랑하거든요.
출력이 얼마고, 효율이 얼마고, 경쟁사보다 뭐가 좋고, 그런데 성능이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전제입니다. 전제.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어제 김봉수가 화상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최악을 기본값으로 두겠다고 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최정임이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숫자 하나가 크게 떠 있었어요. 72시간. 이게 저희 설계의 핵심 전제입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72시간 동안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다고 가정해요. 저는 그 문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접근 불가.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최소 2시간은 외부에서 손을 쓸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왜 2시간입니까? 근거가 있나요? 해상 환경을 고려한 겁니다. 태풍이 불면 헬기가 못 뜹니다. 선박이 접근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통신이 두절될 수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사고 직후 2시간은 고립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보통 안전 설계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를 전제로 깔고 시작하고 있었어요. 순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면 그 2시간 동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최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한 표정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버티도록 설계합니다. 2시간 동안 외부 개입 없이도 원자로가 스스로 안정 상태로 들어가야 해요. 그게 저희 설계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스스로 안정 상태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원자력 안보 라인에서 25년을 일했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전제를 기본값으로 둔 설계는 처음 봤어요. 저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봤습니다. 안전 전제 검토라고 적어둔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항목을 최상단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김봉수가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최 팀장이 말한 전제가 공정해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저희 품질 기준은 2시간 동안 아무도 못 온다를 가정하고 세워져요. 부품 하나, 용접 하나가 그 전제를 버텨야 합니다. 저는 김봉수를 봤습니다. 어제 화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품질 관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이 사람은 전제를 현장 언어로 번역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정임이 설계 철학을 말하면 김봉수가 그걸 볼트와 용접의 언어로 바꿔주는 거였어요. 저는 질문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허점을 찾겠다는 접근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미 최악을 가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으면 그 상황이 이미 전제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컸어요. 저는 다르게 물어야 했습니다. 그 전제가 거짓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최정임이 잠깐 멈췄습니다. 제 질문을 이해하려는 것 같았어요. 무슨 뜻이시죠? 2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다면요. 아니면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이 걸린다면요. 전제가 틀렸을 때 설계가 무너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허점을 찾는 게 아니라 전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요. 만약 이 사람들이 전제에만 기대고 있다면 전제가 흔들릴 때 당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당황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최정임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넘겼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도 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거기에는 반증 시나리오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2시간이 아니라 30분 만에 접근했을 때, 2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 걸렸을 때, 아예 하루 동안 접근이 불가능했을 때, 각 시나리오별로 원자로 상태와 대응 절차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전제가 틀렸을 때를 미리 검증해 뒀습니다. ABS 심사에서도 이 시나리오들을 전부 제출했어요. 180개 질의 항목 중 3분의 1이 이런 반증 시나리오에 대한 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던질 질문을 이미 던져봤고 이미 답을 준비해 뒀어요. 저는 허점을 찾으러 온 사람인데 그 허점 찾기 방식까지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솔직히 불안해졌어요.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 김봉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보좌관님, 저희가 숨기는 게 없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테스트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자료 다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숨기는 게 없다고요. 보통 검증을 받는 쪽은 방어적이거든요. 질문을 최소화하려 하고
자료를 아끼려 하고 핵심은 피해가려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료를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공격하라고 초대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하겠습니다. 전제가 무너지는 시나리오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자료 주세요. 최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에서 파일을 전송했어요. 제 노트북에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반증 시나리오, 검증 프로토콜, ABS 질의응답 기록, 심사 대응표. 분량이 상당했어요. 저는 그 파일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다 검토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구나. 최정임이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주요 시나리오 3개는 직접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는 파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브리핑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최정임과 김봉수가 여전히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허세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면서 체크리스트를 다시 봤습니다. 허점 찾기라고 적어뒀던 제목이 어색해졌어요. 저는 그걸 지우고 새로 적었습니다. 전제 무너뜨리기. 하지만 그것마저도 가능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전제를 무너뜨려 봤고 그래도 버티는 설계를 만들어뒀거든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받은 자료를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불안해졌어요. 허점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찾으려는 허점이 정말 있는 건가? 아니면 내 편견이 허점인 건가?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나오션 기술동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어젯밤 받은 자료를 밤새 읽었어요. 읽으면서 질문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전제가 무너지는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에서 설계가 어떻게 버티는지, 그리고 그걸 누가 검증했는지. 저는 그 3가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류로 보는 것과 눈앞에서 보는 건 다르니까요. 최정임이 브리핑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솔직히 못 잤습니다. 자료 읽느라. 최정임이 살짝 웃었어요. 제가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시연을 준비했어요. 어제 설명드린 전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연이라고 했죠. 저는 그 시연에서 허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류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지만 실제 작동은 다르거든요. 어딘가에서 빈틈이 보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브리핑룸 안에는 대형 화면이 설치돼 있었고 그 앞에 시뮬레이션 장비가 놓여 있었어요. 김봉수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상 연결로 필라델피아의 이선우와 정길남도 참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구성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제와 필리를 하나의 팀처럼 운영하고 있구나. 최정임이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본 시나리오부터 보여드릴게요. 해상 원자력 플랫폼에서 냉각 개통 이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화면에 플랫폼 모형이 떴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조물이었어요. 원자로가 중앙에 있고 주변에 냉각 장치와 안전 개통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최정임이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어요. 냉각 개통에 이상 신호가 뜨고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외부 지원이 도착할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태풍 상황이에요. 헬기도 선박도 접근 불가입니다.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경보가 울린 후 30초쯤 지나자 원자로 상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출력이 자동으로 낮아지고 비상냉각 개통이 작동했습니다. 저는 질문했어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왜 작동합니까? 피동형 안전 개통입니다. 전력이나 인력 없이도 물리 법칙만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중력과 자연 대류를 이용합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동형 안전 개통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최신 원자로 설계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이거든요. 하지만 해상 환경에서 적용한 사례는 처음 봤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흔들림이 있고 기울어짐이 있고 육상과는 조건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해상에서 흔들려도 작동합니까? 최정임이 시뮬레이션 설정을 바꿨습니다. 파도에 의한 흔들림이 추가됐어요. 플랫폼이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냉각 개통 상태를 지켜봤어요.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경사 20도까지 테스트했습니다. 그 이상은 플랫폼 자체가 전복 위험이 있어서 설계 범위 밖이에요. 20도 이내에서는 모든 안전 개통이 정상 작동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던질 질문을 이미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어요. 흔들림, 경사, 고립 상황. 전부 테스트해뒀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찾아야 했어요. 2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로 상태가? 최정임이 시뮬레이션을 2시간 뒤로 넘겼습니다. 화면에 원자로 상태가 떴어요. 출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온도는 안정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2시간 동안 아무도 개입하지 않아도 원자로는 스스로 안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저희 설계의 핵심입니다. 72시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에요. 안정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안정에 도달한다고요. 관점이 완전히 달랐어요. 보통 안전 설계는 사고 후 얼마나 버틸 수 있나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고 후 스스로 끝낸다를 목표로 잡고 있었습니다. 김봉수가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이 설계를 현장에서 구현하려면 부품 하나하나가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저희 품질 관리가 까다로운 이유가 그겁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되는 걸 실제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저는 김봉수를 봤습니다. 어제 화상으로 봤을 때와 달리 오늘은 그의 역할이 더 명확하게 보였어요. 최정임이 설계를 말하면 김봉수가 그걸 현장 품질로 연결하는 거였습니다. 이론과 실행이 분리되지 않고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ABS 승인은 어떻게 받은 겁니까? 시뮬레이션만 보여준 건 아니겠죠. 최정임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ABS 심사 기록이 떴어요. 지뢰 항목 목록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어봤어요. 180개였습니다. ABS에서 180개 지뢰 항목을 보내왔어요. 저희는 각 항목에 대해 근거 자료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심사 기간은 약 6개월이었어요. 저는 지뢰 항목 몇 개를 읽어봤습니다. 피동형 안전 계통의 작동 조건, 해상 환경에서의 구조 안정성, 비상시 통신 두절 대응 절차. 전부 제가 던지려던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ABS 심사관들도 나와 같은 질문을 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통과했구나. 화상 연결로 정길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맥칼리스터 보좌관님, 제가 한 가지 덧붙여도 될까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정길남이 필라델피아에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ABS 승인은 그냥 도장 찍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7년 전에 처음 신청했을 때 탈락했어요. 그때 지적받은 항목이 32개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탈락했다고요. 처음 신청해서 떨어졌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2개 항목을 전부 보완했죠. 설계를 고치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리고 현장 테스트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3년 걸렸어요. 2번째 신청에서 또 지적이 나왔습니다. 17개. 그것도 보완했죠. 3번째 신청에서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7년 전 첫 신청, 3년 후 2번째, 그리고 3번째. 이 사람들은 거의 7년 동안 ABS 승인 하나를 위해 달렸던 거였어요. 저는 그 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홍보용으로 도장 하나 받으려는 사람들이 7년을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정길남이 말을 이었습니다. AIP는 칭찬이 아닙니다. 판정이에요. 저희 설계가 원칙적으로 승인 가능하다는 판정. 그 판정을 받으려고 저희는 7년 동안 수백 번 거절당하고 수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백 번 거절당하고 수정했다고요. 저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도장 하나 잘 받아서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7년 동안의 거절과 수정. 그게 이승인의 실체였어요. 화상 연결로 이선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보좌관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어제 보신 공정 추적 시스템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그 시스템이 거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같은 플랫폼을 씁니다. 거제에서 만든 부품이 필리로 오면 추적 기록이 그대로 이어져요. 끊김이 없습니다. 화면에 추적 기록이 떴습니다. 거제에서 제작된 모듈의 기록이 필리 조선소 시스템에 그대로 연결돼 있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검수했는지, 어떤 기준을 통과했는지 전부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동요했어요. 두 나라에 있는 두 조선소가 정말로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선우가 덧붙였습니다.
해상 원자력이 현실이 되려면 조선이 받쳐줘야 해요. 설계가 아무리 좋아도 만들 수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저희는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만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시행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설계, 검증, 승인, 생산, 그 전체가 연결돼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정길남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저는 이 조선소에서 25년을 버텼습니다. 그 시간 동안 편법 요청을 수없이 거절했어요. 빨리 해달라. 싸게 해달라. 대충 해달라. 전부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때마다 손해를 봤어요. 계약이 끊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 있잖아요. ABS 승인을 받았고, 미해군 정비 계약을 따냈고, 백악관에서 검증하러 사람을 보낼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정길남을 봤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의 표정이 보였어요. 자랑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처음엔 손해를 봐요. 그런데 결국엔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자격이 생겨요. 저희는 그 자격을 25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시연이 끝났습니다. 저는 브리핑룸을 나서면서 머릿속을 정리했어요. 허점을 찾으러 왔는데 허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이 보였어요. 7년 동안의 거절과 수정, 25년 동안의 원칙, 두 조선소를 연결하는 하나의 시스템. 저는 그것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결론 칸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뭘 써야 할지 알면서도 쓰기가 싫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키보드를 쳤어요. 막을 일이 아니다. 따라잡을 일이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문장을 백악관에 올리면 트럼프가 뭐라고 할지 뻔했어요. 허점을 찾으라고 했는데 왜 이런 결론을 가져왔냐고 할 거였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생각해야 했어요. 하지만 결론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눈으로 본 걸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쳐다봤어요. 보고서 파일이 열려 있었는데 커서가 제목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한국해상원자력 현장 검증 보고서였어요. 그런데 그 제목이 맞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검증하러 갔지만 돌아오는 길에 쥐고 있는 건 검증 결과가 아니었거든요.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어요. 미국 대응 방향 재현.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 제목을 쓰는 순간 저는 트럼프가 원했던 결론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허점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대응 방향을 재현하겠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눈으로 본 걸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지나는 동안 저는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72시간이라는 전제, 피동형 안전 개통, 7년 동안의 거절과 수정, 25년 동안의 원칙. 그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애썼어요. 뭐가 이 모든 걸 관통하고 있는 걸까? 그때 하나의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72시간. 그 전제가 자꾸 떠올랐어요. 사고가 나도 2시간 동안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다는 가정. 저는 그게 단순한 안전 문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운용 철학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스스로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 저는 그 철학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봤습니다. 해상 환경이라고 했죠. 태풍, 고립, 통신 두절. 그런데 그 조건들이 뭔가 익숙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잠수함이었어요. 잠수함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중에서는 외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통신도 제한되고 구조도 어려워요. 잠수함 승조원들은 그 고립 상태에서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72시간 잠수함 운용 철학과 유사. 그 연결이 머릿속에서 선명해졌어요. 한국이 해상 원자력에서 앞서고 있다는 건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립 상태에서 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핵잠수함 기술과 직결되는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등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발전소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라이트가 처음에 했던 말이 맞았습니다.
해상 원자력은 표준 경쟁이었고 그 표준은 해군력과 연결돼 있었어요. 한국이 이 표준을 먼저 주면 미국은 따라가는 입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그림이 싫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비행기가 미국 영공에 진입할 즈음 케이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성 통신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보좌관님, 도착 시간 확인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백악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보고 일정이 내일 오전으로 잡혔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시간이 촉박하네. 보고서 초안 지금 보낼 테니까 먼저 검토해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내부 반발이 예상됩니다. 루비오 장관 라인에서 벌써 움직임이 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허점을 찾지 못했다는 소문이 벌써 돈 것 같았습니다. 루비오 라인은 외교적 관점에서 이 건을 보고 있었고 한국과의 협력보다는 통제를 원할 거였어요. 저는 그 반발을 뚫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야? 아직 공식적인 건 없어요. 다만 비공식 채널로 한국 기술 과대평가 우려하는 메모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메모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과장하고 있다. ABS 승인은 형식에 불과하다. 미국이 굳이 협력할 필요 없다. 그런 논리일 거였어요. 문제는 그 논리가 제가 출발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똑같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장을 보고 나니 달라졌어요. 달라진 걸 어떻게 전달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케이트, 반발 포인트를 정리해줘. 누가 뭘 걱정하는지 목록으로 만들어. 알겠습니다. 도착하시면 바로 드릴게요. 저는 통신을 끊고 다시 보고서를 봤습니다. 결론 부분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뭘 써야 할지 알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트럼프는 짧은 걸 좋아해요. 2문장 정도면 핵심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2문장으로 뭘 말해야 하지. 비행기가 착륙한 건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케이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케이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반발 포인트 정리했어요. 크게 3가지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첫 번째, 자존심. 미국이 원자력에서 한국에 뒤처진다는 인식 자체가 불쾌하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로비. 미국 내 조선업계와 원자력 업계가 한국과의 협력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통제. 한국의 기술 주도권을 넘기면 미국이 통제력을 잃는다는 우려였어요. 저는 그 3가지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전부 감정과 이해관계의 문제였어요. 기술이나 사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로 싸워야 했어요. 감정으로 싸우면 질 테니까요. 케이트, 내가 본 걸 정리해 줄게. 메모해. 케이트가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첫째, 한국의 해상 원자력 설계는 과장이 아니야. ABS 승인은 7년 동안의 거절과 수정 끝에 나온 거야.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야. 케이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타이핑했습니다. 둘째, 72시간이라는 전제는 안전 문구가 아니라 운용 철학이야. 이건 잠수함 운용과 같은 맥락이야. 고립 상태에서 스스로 버티는 능력. 한국이 이걸 먼저 체계화하고 있어. 잠수함이요? 응. 핵잠수함 기술과 연결되는 영역이야. 해상 원자력 표준을 쥐는 나라가 핵잠 기술에서도 앞서게 돼. 케이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녀도 이건의 무게를 이해한 것 같았어요. 셋째, 하나필리와 하나오션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어. 품질 언어가 같아. 미국과 한국에 있는 두 조선소가 같은 기준으로 움직여. 이건 협력의 기반이 이미 있다는 뜻이야. 저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결론은 하나야. 한국을 막으려고 하면 안 돼. 협력해야 해.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이 뒤처져. 케이트가 타이핑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사실을 숨길 수는 없어. 내가 본 걸 그대로 보고해야 해. 차가 백악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내리기 전에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결론 칸에 2문장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국의 해상 원자력 설계는 과장이 아니며 ABS 원칙 승인은 검증된 절차의 결과다. 두 번째 문장. 미국이 해상 원자력 표준을 함께 주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다.
저는 그 두 문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백악관에 올리면 싸움이 시작될 거야.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저는 검증하러 갔고 검증 결과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거든요. 케이트가 물었습니다. 보고서 구조는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보통 보고서는 배경, 분석, 결론 순서로 가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트럼프는 결론부터 듣고 싶어 할 테니까요. 판정문 구조로 가자.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근거를 나열하고, 마지막에 권고를 붙여. 판정문이요? 응. 이건 분석 보고서가 아니야. 판정이야.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판정. 그 판정을 먼저 내리고, 왜 그런지 설명하는 거야. 케이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내일 아침까지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구조는 잡혔어요.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결론 문장을 맨 앞에 배치했어요. 협력 없이는 뒤처진다. 그 문장이 보고서의 첫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결심했어요. 내일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사실을 말할 거라고. 허점을 찾으라고 했지만 허점이 없었다고. 대신 배울 게 있었다고. 그게 제가 본 현실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한 번 더 읽어보고 파일을 닫았어요. 몇 시간 후면 백악관 보고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은 싸움이 아니라 판정을 내리는 날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판정을 위해 준비된 모든 걸 쏟아낼 생각이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 다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흘 전에 떠날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테이블 주변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긴장돼 있었습니다. 저는 지정된 자리로 걸어가면서 누가 와 있는지 확인했어요. 트럼프, 루비오, 라이트. 출발할 때와 같은 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다림의 무게를 느꼈어요. 트럼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맥칼리스터, 다녀왔나? 예, 대통령님. 그래서 어때? 허점 찾았어?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할 거였어요. 저는 사흘 동안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공정 추적 시스템, 정길남의 25년, 최정임의 72시간 전제, ABS 심사의 7년.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됐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허점을 찾는 방식 자체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그 표정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ABS 원칙 승인은 형식이 아닙니다. 7년 동안의 거절과 수정 끝에 나온 결과예요. 180개 질의 항목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판정입니다. 한국이 과장하고 있다는 가정 자체가 틀렸어요. 트럼프가 팔짱을 꼈습니다. 불쾌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말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 측 설계의 핵심은 72시간이라는 전제입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2시간 동안은 외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고 그 시간 동안 원자로가 스스로 안정 상태에 들어가도록 설계돼 있어요. 이건 안전 문구가 아닙니다. 운용 철학입니다. 루비오가 끼어들었습니다. 운용 철학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저는 루비오를 봤습니다. 그는 외교관 출신이에요. 기술보다는 관계와 통제를 중시하는 사람이죠. 저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잠수함을 생각해보세요. 잠수함은 수중에서 고립됩니다. 외부 지원이 불가능해요. 통신도 제한되고 구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돼요. 한국의 해상 원자력 설계가 바로 그 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립 상태에서 스스로 버티는 능력. 이건 핵잠수함 기술과 직결되는 영역이에요. 루비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핵잠수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이 회의는 발전소 이야기가 아니라 해군력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라이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해도 될까요?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이트가 일어섰어요. 맥칼리스터 보좌관이 말한 대로입니다. 이건 표준 경쟁이에요. 해상 원자력 기술을 누가 먼저 체계화하느냐가
앞으로 20년의 해군력 판도를 결정합니다. 한국이 이 표준을 먼저 쥐면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 돼요. 핵잠수함 생산과 정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한국을 막자는 거야? 협력하자는 거야? 라이트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제가 대답해야 할 질문이었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트럼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은 이미 앞서 있어요. ABS 승인을 받았고, 설계 철학이 검증됐고, 실행할 조선 역량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필리와 하나오션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어요. 미국 땅에 있는 조선소와 한국 땅에 있는 조선소가 같은 품질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테이블을 손으로 톡톡 쳤습니다.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한국과 협력하면 미국도 이 표준의 공동 주체가 될 수 있어요. 하나필리가 미국에 있잖아요. 거기가 협력의 거점이 됩니다. 한국의 설계 역량과 미국의 시장, 한국의 조선 품질과 미국의 해군 수요. 이걸 연결하면 양쪽 다 이기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저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깐 멈췄습니다. 핵심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저는 숨을 한 번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잠수함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핵잠수함. 그 단어가 나오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루비오도, 라이트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미국 핵잠수함 생산과 정비에 공백이 있다는 건 아시죠? 조선소 역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공백을 메우려면 동맹의 조선력이 필요합니다. 하나필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미 미해군 정비 계약을 따낸 조선소입니다. 보안 기준도 군 수준으로 맞춰져 있고요. 저는 말을 멈추고 트럼프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어요. 불쾌함에서 계산으로. 저는 그 변화를 읽었습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예요. 손익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저는 그 계산을 도왔습니다. 해상 원자력 표준을 한국과 함께 쥐지 못하면 핵잠수함 생산 공백이 더 커집니다. 한국 기술을 막으려다가 미국 해군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계산에 맞나요? 트럼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생각의 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강하게 밀어붙이면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루비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비수를 열어주는 건 다른 동맹국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일본이나 호주가 뭐라고 할지 모릅니다. 저는 루비오의 우려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반박해야 했어요. 비공개로 추진하면 됩니다. 공식 발표 없이 실무 협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필리를 통한 조선 협력, 거제와의 기술 연계. 이건 민간 기업 간 협력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방법입니다. 루비오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동의한 건 아니었지만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그 신호를 읽었습니다. 트럼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맥칼리스터. 자네 말은 알겠어.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자. 한국을 믿을 수 있나?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생각했어요. 믿을 수 있냐고요. 저는 사흘 동안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정길남이 25년 동안 편법을 거절한 기록, 최정임이 7년 동안 ABS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수백 번 수정한 과정, 이선우가 운영하는 공정 추적 시스템, 그것들이 신뢰의 근거였어요.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말로 신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절차로 증명했습니다. 7년 동안 거절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수정했어요. 25년 동안 원칙을 지키면서 실적을 쌓았고요. 저는 그 과정을 직접 봤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요. 그래서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고, 사실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라이트를 봤습니다. 라이트, 자네 생각은? 라이트가 대답했습니다. 맥칼리스터 보좌관 의견에 동의합니다. 막는 건 불가능해요. 협력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다만 협력의 조건을 우리가 설정해야 합니다.
주도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구조로 가야 해요. 트럼프가 루비오를 봤습니다. 루비오? 루비오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외교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추진으로 시작하고 성과가 나오면 그때 공식화하면 돼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통제된 채널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 유출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끄덕임의 의미를 읽었어요.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저를 봤습니다. 맥칼리스터, 후속 실행안은 있나? 저는 준비해둔 자료를 열었습니다. 있습니다. 투트랙 구조로 가면 됩니다. 첫 번째 트랙은 하나필리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미국 내 협력이에요. 핵잠수함 정비와 건조 지원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 트랙은 거제의 하나오션과의 기술 연계예요. 해상 원자력 설계와 조선 품질 기준을 공유하는 거죠. 이 두 트랙이 같은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결정의 신호였어요. 좋아. 그렇게 가자. 한국 핵잠 협력 프레임 승인한다. 하나필리를 미국 핵잠 건조 축의 핵심 파트너로 설정해. 거제 라인도 연결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승인이 났어요. 저는 허점을 찾으러 갔다가 협력을 끌어낸 거였습니다. 트럼프의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안도도 있었고 자부심도 있었고 동시에 묘한 충격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해낸 건가? 케이트가 후속 조치 로드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타이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다. 실행은 이제부터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뒀습니다. 막는 게 아니라 함께 쥐는 방향으로. 회의가 끝나고 상황실을 나서려는데 트럼프가 저를 불렀습니다. 맥칼리스터. 저는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자네가 빈손으로 올 줄 알았어. 허점을 못 찾으면 실패라고 생각했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자네가 가져온 건 허점이 아니라 그림이더군. 더 큰 그림. 그게 마음에 들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상황실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을 존중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서 결론에 적어뒀었어요. 그 문장이 오늘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은 칭찬받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어요. 검증받아서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악관에서 그 검증은 판정으로 봉인됐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워싱턴의 겨울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백악관 보고가 끝났어요. 트럼프의 승인이 났고 후속 실행안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승인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전환이었어요. 케이트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좌관님, 투트랙 후속 일정표 최신본 나왔어요. 저는 돌아서서 케이트를 봤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여줘. 케이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제와 필리, 두 조선소의 협력 일정이 정리돼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필리를 중심으로 한 미해군 정비 역량 강화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거제 라인과의 설계 기준 통합이었고요. 세 번째 단계는 해상 원자력 플랫폼 공동 개발 협의였습니다. 저는 그 일정표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 그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점을 찾으러 갔고 돌아올 때는 협력의 프레임을 들고 왔어요. 그 변화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케이트, 정길남 씨 연락처 있지? 예, 있어요. 필리 조선소 통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화상 연결 하나 잡아줘. 오늘 중으로. 케이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화면에 떠있는 일정표를 다시 봤어요. 정길남. 25년 동안 편법을 거절한 사람. 저는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해야 한다는 건 분명했어요. 오후에 화상 연결이 잡혔습니다. 화면에 정길남의 얼굴이 떴어요. 필라델피아는 아침이었습니다. 정길남이 커피잔을 들고 있었어요. 맥칼리스터 보좌관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길남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처음에 저는 허점을 찾으러 갔습니다. 한국이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 기관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들 기술을 부풀린 거라고요. 정길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나거나 불쾌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본 건 달랐어요. 편법 거절 기록, 공정 추적 시스템, ABS 심사 7년. 그게 전부 연결돼 있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정길남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보좌관님, 저는 그 기록을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이니까 보여드린 거예요. 저희가 뭘 해왔는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걸 직접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실이라고요. 저는 그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측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최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절차를 보여줬고, 기록을 열었고, 검증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게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신뢰를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정길남 씨,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어제 백악관에서 결정이 났어요. 하나필리가 미국 핵잠수함 건조 축의 핵심 파트너로 지정됐습니다. 거제 라인과의 기술 연계도 승인됐고요. 정길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방 평소의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보좌관님. 감사할 건 제 쪽이에요. 당신이 25년 동안 지킨 원칙이 오늘의 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편법을 거절한 기록, 그게 파트너 자격의 증거가 됐어요. 정길남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의 눈이 촉촉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정길남이 입을 열었어요. 25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거절할 때마다 욕도 먹었고 계약도 잃었어요. 그래도 버틴 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저와 정길남 사이에는 이미 말보다 깊은 이해가 생겨 있었습니다. 화상 연결을 끊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함에서 오래된 문서 하나를 찾았어요.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체크리스트였습니다. 허점 찾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권위, 안전 전제, 보안, 일정, 생산성. 5개 항목이 나열돼 있었어요. 저는 그 체크리스트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였어요. 한국이 과장하고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 허점을 찾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저는 그때의 저를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출발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출발점에 머물 수는 없었어요. 저는 현장을 봤고, 생각이 바뀌었고, 결론을 다시 썼습니다. 그게 성장이라면 성장이었어요. 저는 체크리스트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표준 체크리스트로 정했습니다. 항목도 새로 썼어요. 첫 번째, 전제가 명확한가? 최악의 상황을 기본값으로 두고 있는가? 두 번째, 검증이 투명한가? 거절과 수정의 기록이 있는가? 세 번째, 실행이 연결돼 있는가? 설계와 생산이 같은 언어를 쓰는가? 네 번째, 원칙이 일관됐는가? 시간이 지나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는가? 저는 그 4가지 항목을 쓰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배운 거였어요. 기술이 아니라 방식, 성능이 아니라 철학. 저는 그걸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검증 임무가 생기면 이 기준으로 판단할 생각이었어요. 케이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보좌관님, 정길남 씨 관련해서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어제 루비오 장관 라인에서 요청이 왔어요. 하나필리 조선소의 품질 관리 기록을 공식 파일로 편입해 달라고요. 파트너 자격 심사 근거 자료로 쓰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길남의 편법 거절 기록이 공식 문서가 되는 거였어요. 25년 동안 쌓은 원칙이 미국 정부 파일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좋아. 진행해. 케이트가 나가고 나서 저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흐린 하늘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느껴졌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짚어 봤습니다. NSC 공유망에 올라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한국이 먼저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국이 원자력에서 뒤처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허점을 찾으러 갔어요. 한국이 과장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으면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본 건 달랐어요. 필라델피아에서 본 공정 추적 시스템, 정길남의 편법 거절 기록, 거제에서 본 72시간 전제, 최정임의 반증, 시나리오, ABS 심사 7년의 무게, 그것들이 서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허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허점 대신 체계가 보였어요. 과장이 아니라 절차였고 허세가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찾으려던 허점은 한국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있었어요. 미국이 최고라는 편견, 한국은 따라오는 나라라는 고정관념. 그게 저의 허점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보면서 그 허점을 마주했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새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기술을 이긴 건 기술이 아니었다. 신뢰를 만드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방식의 이름은 한국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이번 사건의 결론이었어요. 한국은 스스로 최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절차를 보여줬고, 기록을 열었고, 검증을 통과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생각을 바꿨고, 백악관을 설득했고, 협력의 방향을 끌어냈습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케이트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좌관님, 오늘 일정 끝났어요. 내일 아침에 후속 회의가 있긴 한데, 오늘은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케이트, 고마워.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어. 케이트가 살짝 웃었습니다. 저야말로요. 보좌관님이 결론을 바꿨을 때 솔직히 놀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할지 걱정됐거든요. 나도 걱정됐어. 하지만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어. 케이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된 것 같아요. 사실을 말했으니까요. 케이트가 나가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겨울에는 짧았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였어요. 투트랙 협력의 실행, 하나필리와의 조율, 거제 라인과의 기술 연계.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어요. 막는 게 아니라 함께 쥐는 방향으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저는 백악관 밖으로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저는 그 별들을 보면서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신뢰는 말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절차로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그 교훈을 잊지 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 검증 임무가 오든,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든, 저는 이 기준을 적용할 거예요. 전제가 명확한가, 검증이 투명한가, 실행이 연결돼 있는가, 원칙이 일관됐는가, 그리고 그 기준을 처음 보여준 나라의 이름을 저는 기록장에 분명히 남겨뒀습니다. 한국. 그게 이번 사건의 마지막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향했어요. 일주일 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